안녕하십니까. 미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학자금 재정보조 그 업계를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신 리차드 명 선생님 모시고 우리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재정보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시리즈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텐데요. 매 회를 거듭할수록 그때마다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겠고요. 특히 그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꼭 이 방송을 챙겨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송이 될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명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물론 그 대학자금 재정 보조가 굉장히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데, 네. 재정 보조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냐 네.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원론적인 문제에서부터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재정 보조란 무엇인가? 네. 네, 재정 보조는 그야말로 그 대학을 자녀가 진학하는 데 있어서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과 자산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지만, 네. 그 수입이나 자산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재정이 좀 덜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수익과 자산이 적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미국에서 대학을 갈 때는 이 가정의 여러 가지 이런 재정 형편을 네. 참고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감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학이나 연방정부, 주정부에서 재정 보조라는 형식을 빌어서 네.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내게 하고 네. 가정 형편상 낼 수 없는 나머지 부분들은 정부나 기관에서 도와주는 그런 것이 이제 재정 보조다.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미국에서는 학비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엄청 비싸요. 사립학교는 네. 더 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사립대학은 대략 연간 총 소요 비용이 네. 거의 8만 달러 육박합니다. 그리고 네. 그 대학에 지불하는 이런 등록금이라든가 기숙사비라든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총 비용들이 전부 다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대부분 다 주머니 돈에서 내야 되는 네. 애프터 텍스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만약에 재정 보조라는 방식을 빌지 않고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특히 뭐 주립대학 중에서도 타주에 있는 비거주 학비가 네. 적용되는 주립대학 같은 데는 네. 기본적으로 한 4만 5천에서 6만 달러로 육박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주머니 돈에서 직접 지불하려면 일반적으로 굉장히 힘들다고 보겠죠. 그래서 보통 재정 보조를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를 그냥 융자, 돈 꾸는 거 뭐 정도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재정 보조라는 것은 그 안에는 무상보조 형태와 유상보조 형태가 있습니다. 무상보조라 그러면 네. 주로 재정보조용 그랜트라든가 즉 예. 장려금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예. 아니면 장학금 형태. 네. 예. 근데 이제 물론 많은 분들이 장학금 그러면 이해하기를 네. 성적 장학금 네. 아니면 뭐 특기생 장학금 이렇게 해서 메리트 그렇죠. 베이스를 보는데 예. 사실 대학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 장학금에는 니드 베이스의 스칼라십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예, 재정 보조용 장학금이죠. 필요한 사람 주는 장학금. 괜찮은데요? 표현이 니드 베이스 아주 좋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니드 베이스의 그 스칼라십과 아울러서 메리트 베이스 스칼라십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기관의 많은 장학금들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받게 되면 네. 대학에서는 그 받은 부분을 자기 무상보조금에서 그만큼을 빼고 줍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정보조를 신청을 하고 진행하는 방식에 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한다면 많은 수고와 노력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사전 설계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네. 한 가지는 이제 사전에 더욱더 전략적인 그 대학 선택도 되게 중요하죠. 저희는 일반적으로 장학금 받아라 그러면은 여기저기다 막 신청서 넣어놔서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면은 좋은 거로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학금을 받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네네네. 예. 그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런 메릿 스칼러십을 많이 지원하시는 것이 사실은 더 유리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무상보조금서 빼고 준다고 그러지만 대학에서 선호하는 학생일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융자나 이런 거를 좀 줄이더라도 네.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대학에 선호하는 학생이 돼야 되겠네요. 먼저. 예, 원론적으로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런 방법을 이제 오늘 프로그램 마지막 그 부분에 제가 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네. 무조건 우리 가정이 힘들다 해서 재정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만약에 5만 불을 버는 사람이 1년에 뭐 3만 5천 불짜리 롤렉스 시계를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재정 보조에는 그것을 계산하는 그 프레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공식이 있단 말이고 공식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형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균등한 이퀄 오퍼튜니티의 재정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재정 보조라는 것이 대학에서 이 평가하는 방식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만 하면 모든 것을 대학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한 또 착각입니다. 예, 대부분의 경우가 적게 나오거나 잘못 나오거나 예, 무상보조금이나 유상보조금의 형태가 퍼센테이지가 잘못 나오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진행하면서 고삐를 늦추면 안 되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알 것 같아요. 공식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인풋이 좋아야 아웃풋이 좋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인풋이 당연히 좋아야 되고 또 진행도 잘해야 됩니다. 예,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요리사가 요리를 못하면 예, 음식 맛을 낼 수 없듯이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정 보조는 참 우리 참 축복받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대학마다 이제 우선적으로는 등록금이 있겠죠. 그리고 등록금과 아울러서 기숙사비가 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책값 굉장히 비쌉니다. 예, 책값만 해도 뭐 때에 따라서는 한 뭐 1,500불, 2,000불 이상도 가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예, 한 권만 해도 뭐 400~500불씩 하니까 네, 그게 뭐 5과목이 풀 코र्스라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그 교통비 어떤 대학은 그 안에 강의를 들으려면 대학 자체 안에서 버스를 타지 안 되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럼요. 예. 그 교통비도 재정 보조에 포함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제공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수수료 피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UGA 같은 경우는 한 12가지 정도 됩니다. 피가 $1,000 넘어요. 예, 그리고 또 용돈. 어느 대학들은 그 한번 들어가면 용돈 없이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돈도 재정 보조에 들어가요? 예, 퍼스널 익스펜스. 별게 다 들어가는군요.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총 소요되는 비용을 대학에서는 그 매년 공표를 하죠. 우리 대학을 진학을 하려면. 근데 이제 그곳에는 거주자 학비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비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그러죠. 우리가 out of state tui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로 우리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립대학은 비거주자, 거주자가 따로 없고요. 다 동일합니다. 대신에 굉장히 비싸죠. 그러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 공식제에 의해서 가정에서 분담할 수 있는 가정 분담금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보통 Expected Family Contribution, 우리가 짧게는 EFC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EFC. 네네. 가정 분담금도 14년 전에 그 용어가 없어서 칼럼을 쓰면서 썼는데 지금은 다 공용적으로 쓰고 있죠. 예. 이 업계를 만드신 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방송 보시다 보면은 그 단어가 이분이 만드신 단어구나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제가 그동안에 칼럼을 한 1,000 칼럼 이상을 썼지만 시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대 묶어서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이고. 예, 왜냐하면 버전이 매년 업데이트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책을 매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는데. 지금 노아은행에 오셔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보다 빠르고 간단한 SBA론,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알림 서비스, 쉽고 빠른 손안의 작은 은행, 모바일 뱅킹. 한인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노아은행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은 은행. 노아은행. 일단 우선적으로 총 들어가는 비용이 대학마다 다른데 네. 재정 보조라는 거는 첫째는 자녀들의 그 자격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라는 거는 네. 부모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녀 학생의 신분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신분이건 상관이 없이 그 신분이라는 건 체류 신분 체류 신분이나 뭐 국적이나 네. 그래서 부모가 한국에 거주할 수도 있고 네네. 네. 예, 미국의 영주권 자체도 없을 수도 있고 네.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자녀의 신분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영주권자 이상 될 때 한해서 네.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 보조라든가 네. 주정부나 이런 모든 거를 전체적으로 다 고려가 되는 겁니다. 아, 예. 물론 학생의 신분이 영주권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요. 예, 뭐 이민 수속 중이라든가 국제 학생이라든가 인터내셔널 스튜던이라든가 네. 이런 경우에 아니면 언다큐멘티드라든가 네. 드리머들. 예, 네. 드리머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주정부에 따라서 거의 1년에 28,000에서 3만 달러 이상을 재정 보조해주는 캘리포니아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있는 주들은 많은 차별을 하고 있지만 네. 인터내셔널 스튜던이나 이제 그런 신분에 네. 영주권자가 아닌 신분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재정 지원을 해주는 대학이 약 한 172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미국 대학 중에. 예, 그러니까 가정의 재정 형편에 따라서. 아.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일반적인 우리가 상황에서는 네. 자녀의 GPA 성적은 어느 정도 해야죠. 네. 이 조건은 네. 이제 4.0 기준에 2.0만 넘으면 돼요. 네네네. 예, 2.0 못 맞는 게 더 힘들죠. 그렇죠.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걱정하지 않고. 예, 올디가 돼요. C만에서 하나만 있어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연방정부에서는 네. 자녀가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다 그러면 어쨌든 재정 보조라는 동일한 방식을 통해서 그 면학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이퀄한 기회를 준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정적인 형평성을 저촉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재정 보조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니면 재정 보조의 신청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입학 사정에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need blind 정책이라고 해요. 예. 네, 그러니까 단지 고려하는 거는 네. 입학 사정을 할 때 이제 자녀한테 묻는 질문이 있죠. 네. supplement application 같은 데서 네. 그렇다면 네. 재정보조 신청할 거냐? Yes. 그랬는데 그렇다면 부모가 얼마나 서포트 해줄 수 있느냐를 묻거든요. 아.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이죠. 네. 부모님들께서 서포트를 받겠다 그러면 혹시 아이가 입학 사정에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느냐 하는 의심도 있고 네. 또 많이 적자니 네. 진짜 그만큼 안 주거든요. 왜냐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왜냐면 부모가 도움을 주는 것도 재정 보조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예, 부모가 융자를 할 수 있는 것도 네. 재정 보조고. 네. 그러니까 누가 도움을 주든지 연방 정부가 주든지 주정부가 주든지 대학이 주든지 아니면 부모가 지원을 하든지 다 재정 보조의 일환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확실한 클리어한 답안은 있습니다. 네. 예, 그건 다음 편에 제가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재정 보조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따져요. 그러니까 학생의 수익과 자산. 그러면 아니 학생이 지금 뭐 12학년 오는데 무슨 수익과 자산이 있냐 하겠지만 네. 공식에 의하면 학생이 어카운트를 갖고 있을 때 무조건 있는 자산의 20%가 가정 분담이 올라가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돈. 예, 그게 그거는 이제 대학원생이나 인디펜던트 스튜던트과 우리가 디펜던트 스튜던트로 나뉘는데 네. 이제 그거에 대한 구분도 우리가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학생의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아니면 수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6,660불까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내년도 재정보조에 있어서는. 6,660원이요? 예, 그게 공식으로 이제 연방 공식에 나와 있는 건데, 네. 그거보다 넘는 부분에 50%가 가정 분담금이 올라가니까, 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미니멈 웨이지로 가만 따져보면, 네. 주말에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정도.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주말 아르바이트에서 1년에 6,000불 넘게 벌 수 있는. 이 재정보조는 12학년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네. 일반 재학생들도 네. 하는 거니까, 예. 12학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네, 전혀 상관없지만. 우려하실 부분이 아닌데, 네. 간혹 이제 주위에 저희 세컨 홈이 네. 우리 아이 이름으로 돼 있어요. 뭐 이런 분들. 네. 그러면 그 집에 홈에 에꼬리 부분, 그 순자산 부분은 아이의 자산으로 되는 거겠죠. 네. 물론 그러기 때문에 사전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체적인 비용에서 네. 학생과 부모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 분담금과 부모 분담금이 네. 합쳐져서 가정의 분담금이 되겠죠. 어. 그래서 그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예. 재정 보조가 이제 대학마다 퍼센테이지가 있습니다. 네. 뭐 이 대학은 금년도에 그 재정 보조가 필요한 재정 보조 필요분을 우리가 파이낸셜 니드라 그러는데, 네. 그 파이낸셜 니드는 전체 총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차액이 바로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재정 보조 대상 금액이 주립 대학이나 사립 대학이나 큰 차이가 나지만, 네. 그 대학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재정 보조를 해주느냐, 네. 그게 이제 우선적인 관건이고요. 그리고 그 보조 받는 금액에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몇 퍼센트를 평균적으로 차지하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관건입니다. 네. 세 번째 관건은 그렇다 그러면 네. 우리 가정에서 적절하게 받았느냐 하는 거를 평가해 볼 수 있어야죠. 그게 평균치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형평성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어필 과정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재정 보조가 예. 단순한 신청서를 제출해주는 의미로 끝나면 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대서방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예. 대서방 대신 이렇게 해주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재정 보조를 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 원하는 대학의 선택을 잘해야 되겠죠. 네. 재정 보조를 잘 지원해주는 스쿨 인다운먼트 펀드가 많은 대학만을 골라내야 되는 그 선정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빠를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네. 입학 사정이라는 거는 1년 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그 준비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순간서부터 그 모든 성적과 모든 자녀의 프로필,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다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그 어드미션 팩터, 입학 사정 요소를 실질적으로 원하는 대학을 빨리 선정할수록 미리 간파를 하고 거기에 맞게 자녀의 프로필을 만들어 갈 수 있단 말이죠. 저 11학년, 12학년 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네요. 사실은 이제 진학하면서부터 9학년 올라가면서 하는 게 좋겠죠. 9학년 때부터. 예, 왜냐하면 진학이 결부되니까. 그래서 네. 선호하는 학생이 된다면 네. 대학에서 등록을 해줄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대학에서는 재정 보조를 누구보다 좀 더 많이 줄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학을 선정해서 넣느냐에 따라서 대학이 재정 보조 신청 내용은 볼 수가 없지만 네. 니드 블라인드라서 네. 신청한 대학의 리스트는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서로 상호 경쟁 관계를 유도할 수도 있고 이런 전략적인 대학 선택이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재정 보조 공식을 명확하게 알아서 네. 그 사전에 대비와 설계를 해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재정 보조가 적용되는 시점은 네. 작년서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네. 아이가 등록을 해주는 그 해당 연도가 있습니다. 네. 그 연도보다 2년 전 것, 그러니까 prior year의 인컴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참 애매모호한 이제 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2년 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렇죠. 예, 그 다음 연도에 뱅크럽시를 할 수도 있고, 예. 파산을 할 수도 있고, 예. 인컴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네. 전략을 세워서 진행하는 과정 중에 가정의 그런 상황이라든가 세금 보고를 빨리 진행함으로써 그것을 가지고 학교에 네고시에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재정보조 공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나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재정보조를 배분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가장 간단한 재정보조 신청 양식이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라고 FAFSA, FAFSA라고 우리가 부르죠. 네, 그 FAFSA가 기본적인 거죠. 대개 한 106문항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거의 묻는 게 없습니다. 100 몇 개요? 한 6개 정도 문항밖에 안 되는데 예. 뭐 last name 성이 뭐냐 그것도 한 문제고 네. first name이 뭐냐 그것도 네. 한 문제고 주소 네. 또 CD 뭐 이런 거 네. 따지다 보면 네. 그 중에서 대학교 코드 넣는 게 10개 대학 들어가는 게 20라인이 들어가니까 거의 네. 묻는 게 없습니다. 네. 거기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연방정부나 주정부 예산만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가장 미니멈 한 그 재정 내용만 묻고 또 누구든지 실수를 함으로써 얻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네.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IRS 국세청에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다 트랜스퍼해서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IRS DRT라는 Direct Transfer라는 방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도 꼭 함정이 되는 묻는 질문 몇 개가 있는데 네. 대개 그거를 실수를 함으로써 이제 수천에서 1, 2만 달러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맹점이 좀 단순한 질문인데 실수.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자녀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자산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가 있느냐, 뭐 아니면 뭐 차가 있냐 집이 있냐 이런 거 물어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도 묻지만 되게 거기에서 그 판단의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네. 집의 가치를 따지는 것도 fair market value가 있고 tax assessment value가 있고 federal housing index value가 있는데 네. 이 학교에서 어떤 공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어떤 값을 골라내서 선택하느냐가 합법적이면서 우리가 그 선택에 따라서도 주문이 돈이 수천 달러 달라질 수 있으니까 자녀들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예, 인생 경험도 아직 뭐 대학도 안 가봤는데, 네, 네. 예, 뭐 최종 학력이라봤자 예. 뭐 중졸이잖아요. 그쵸. 고등학생은 중졸이죠. 물론 제가 뭐 폄하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냥 웃음으로 넘어가는. 근데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그 잘 모르니까. 네. 서류, 이렇게, 햅사 같은 거 서류 신청할 때 보면은, 보통 부모님들이 영어 가지고 안 되시는 부모님들은 특히, 그냥 귀찮으니까 아이들한테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기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우리 집 얼마에 샀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은 자랑하는 식으로, 맨 처음에 사기는 뭐 50만 불에 샀는데, 네. 지금 아무래도 한 70만 불 나갈걸?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걸 한마디에. 예, 그럼 70만 불인가 보다. 그리고 뭐, 지금 통장에 얼마 있어요?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고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한 게 서류로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이제 그 용어 자체, 뭐, 비즈니스 인베스트먼트 밸류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 가게 얼마예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그 안에 빚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모님들은, 야, 그거 아무것도 없어. 뭐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좀, 자존심에 상처도 가고 하다 보니까 좀 부풀려서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본인도 또 그게 어떤 밸류가 나간지 모르고 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검증되지 않은 주위의 오피니언 때문에 그 잃어버리는 그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보겠어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결과적으로 합격한 대학들 중에서 진학할 대학을 나중에 고를 때 재정 보조를 참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가정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개 한 평균적으로 보면 60에서 70% 정도 재정 보조를 해줍니다.
특히 조지아주는 예. 그리고 이제 주에 따라서는 이제 제이 밀러라든가 여기 호프 스칼라십 제도라든가 뭐 캘리포니아는 캘 그랜트 A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제도에 따라서 주 정부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각기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받은 금액의 주립대학 같은 경우는 대개 한 50에서 60% 사이 정도가 일반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 무상보조금, 즉 그랜트나 스칼라십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셀프 헬프라고 그러죠. 자력으로 해야 되는 근로장학금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워크스타디 프로그램. 근데 그거는 이제 1년에 맥시멈 4,000불까지 가능하지만 가서 이제 몸으로 떼어주고 그 시간을 채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돈은 지불을 하고 그만큼 채운 만큼 크레딧을 따로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학생 융자라든가 부모 융자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어요. 부모 융자를 우리가 플러스 론이라고 Parent Loan for Undergraduate Student 그렇게 따지고 학생 융자는 대부분 이제 연방 정부에서 그 돈의 소스가 돼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론이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스태포드 론입니다. 스태포드 론인데 그 중에도 이제 subsidized 스태포드가 있고 unsubsidized가 있는데 subsidized란 말은 연방 정부가 그 이자를 재학하는 동안에 대신 내주기 때문에 interest free 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 융자 같은 경우는 주로 졸업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야지 10년에 나눠서 갚는 빌로 나오고 그것도 이제 취직이 안 돼 갖고 재정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또 탕감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그건 충분히 활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아이가 왜 빚져야 돼 그리고 그 하나도 안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이 가정은 정말 그런 거 필요 없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재정부도 점점 줄여나가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학생들도 사실은 이제 그 빚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부담을 가진 학생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아르바이트해서 차라리 내가 그냥 학비를 좀 보태는 게 낫지 그거 나중에 빚지면 졸업한 다음에 자기는 마이너스로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빚지는 게 싫으면 그래도 일단 빚은 지게 하고 그리고 아니 공부 빨리 해서 졸업해야지 1년이라도 늦어지면 재정보조는 원래 그 학기 디그리 프로그램의 150% 기간까지 해줍니다. 4년제면 6년까지 해주고 2년제면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빨리 해서 빨리 졸업해야지. 그리고 졸업할 때 선물로 갚아줘도 되는 건데. 그거를 그리고 이제 신용사회 아닙니까? 이제 크레딧의 정의를 우리가 따져봐야죠. 과거, 현재, 미래를 볼 때 크레딧이라는 거는 과거에 돈을 빌었다 갚은 기록에 히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최소한 2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빚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딜레이 안 시키고 잘 메인터넌스를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미래에는 앞으로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사회의 재정적인 기본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남의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돈이 있다 그래도 남의 돈을 써야 됩니다.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있는데 남의 돈을 쓴다는 거는 리스크는 없죠. 갚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자녀들한테는 그래서 이게 미국 방식이라는 게 이 무상보조와 유상보조를 겸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게 미국 방식이고요. 그리고 사립대학 경우에는 총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죠. 뭐 8만 달러 육박을 해도 가정에서 분담할 분담금을 뺀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거의 92에서 100%를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대학이요? 그리고 받는 금액의 대략 한 72%에서 한 86% 정도 사이가 무상보조금, 안 갚아도 되는 그 무상보조금이죠. 전혀 의외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욱 저렴하게 가거나 비슷한 비용으로 보낼 수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대화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재정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아예 뭐 엄마 걱정하지 마, 난 주립대만 지원했어라든가. 근데 보면 이게 제가 웃을 일이 아니고요.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데 실제로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되게 힘들게 사니까 그거 생각해서 본인이 아예 사립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냥 인스테이 주립대학으로만 신청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립대를 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꼭 이제 뭐 타주로 가기 싫다 하는 경우에 별다른 셀렉션이 없다 그래도
재정보조에 있어서 사립대를 그 하물며 재정보조 신청에 더미 코드라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비슷하면. 학교에서는 재정보조 신청 데이터를 합격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원한 그 제출한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게 이제 Student Aid Report SAR이라고 해요. 아니면 우리가 CSS 프로파일이라고 조금 어렵죠 단어가. College Scholarship Service Profile이라고 그러는데 사립대학에서는 우리는 수만 달러가 되는 그랜트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연방정부에서 넘어오는 팹사에서 넘어오는 데이터가 너무 적어서 이거 갖고는 우리가 자세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적인 서식이 필요하다 해서 칼리지 보드를 통해서 CSS 프로파일을 별도로 요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또 추가로 자체적인 또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일맥상통을 해야 돼요. 예, 여기 정보랑 저기 정보가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의사항도 있지만 팹사 같이 연방정부 서식은 잘못된 거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코렉션이 가능한데 물론 기록은 남고요. 이런 CSS 프로파일이라든가 학교에 제출하는 거는 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부모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할 때 어떻게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스페셜 서컴스턴스를 어떻게 작업하느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보조 공식을 알고 피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산되는 자산을 계산되지 않는 자산으로 재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계산되는 수입을 계산되지 않는 수입으로 사전 재정 플랜을 통해서 비즈니스가 있는 경우에는 안에 코퍼레이트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써나가야 되죠. 좀 어려운 얘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재정 보조라는 게 보기에는 쉽지만 진행 과정이나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개인 가정에서 실제 있는 그대로만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편견 갖고는 더 좋은 결과를 맺기는 좀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 뭔진 잘 모르겠는데 해가 되게 어려운 것 같다는 느낌이 첫째 들고요. 둘째 드는 생각은 근데 그냥 우리는 애들한테 네가 알아서 했는데 알아서 해가지고 학교에서 지금 보조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제도 어떤 상담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직장에서 우리가 이제 인컴을 좀 적게 세금도 덜 내고 은퇴연금도 쌓기 위해서 이제 401k 같은 거 하잖아요. 예, IRA도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를 맥시멈을 넣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맥시멈이 뭐 보통 뭐 15%까지 나이가 뭐 넘어가면 캐치업 하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우리가 받는 봉급 명세서를 통해서 나중에 W2의 아이템 넘버 12번에 이제 찍혀 나오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눈에 보이니까 대학에서는 그런 선택사항 아니냐. 본인이 거기에 넣으면서 본인은 세금 공제도 하고 그리고 은퇴 연금도 적립을 하면서 그거를 넣지 못하는 공제한 적은 인컴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를 그러니까 불성실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두 헛되게 만듭니다. 공식상으로. 그래서 그것을 넣게 되면 차라리 공제를 안 했던 높은 인컴에서 나온 가정 분담금보다 그 는 어마운트의 3분의 1 정도가 가정 부담이 더 올라가 버려요. 아이고. 예, 그래서 어떤 분이 한 85,000에 한 4인 가족 기준에 한 명이 대학을 간다 그랬을 때 가정 분담이 14,000이 나왔다 그러면 10만 불 버는 분이 15,000달러를 공제를 하고 85,000을 똑같이 인컴으로 보고를 할 때 그 어떻게 되냐면 10만 달러에 있었을 때는 대략 한 21,000달러 정도의 가정 분담금이지만 거기에다가 한 3분의 1 정도 컨트리뷰션 어마운트의 3분의 1 정도가 올라가서 한 26,000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26,000과 14,000의 차이는 한 12,000달러 정도가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애프터 텍스 달러예요. 네. 그죠? 예. 그만큼의 가정 부담이 올라가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15,000이라는 거를 본인이 컨트리뷰션 안 하고 네, 그냥 10만 불로 했어요. 예. 10만 불로 하게 되면 15,000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네. 그 세금이 대략 10만 달러 정도 되는 4인 가정이면 한 20%는 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5,000에 대한 20% 정도면 한 3,000불 정도 내면 12,000을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죠. 네, 그러네요. 그거랑 거의 맞게 떨어지는데 네. 이게 참 이 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하거나 지원자를 모집할 때 이거는 마케팅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대학마다 2010년 10월 1일서부터 미 교육부에서 반드시 법으로 요구한 게 Net Price Calculator, 즉 이 대학에서는 현재 있는 수익과 자산 이런 모든 걸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얼마 정도를 부모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재정 보조를 얼마 받을 수 있고 하는 그런 계산기를 올려놨지만 그런 그 컨트리뷰션 하는 거를 계산을 안 합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그 401k contribution is not calculated. 여기는 계산을 안 했는데 we may consider it. 나중에 고려했을 때 이런 식으로 피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재정 부담이 높다 그러면 지원자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어차피 최소한 애플리케이션 비용 100불이라도 그렇죠. 만약에 1만 명이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100만 불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제를 많이 할 수 있는 높은 인컴이라면 교육 환경도 좋기 때문에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절대로 법을 어기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디스클레이머나 디스클로저를 달아놓고 일단 지원을 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봐서 학생이 우수하면 어느 정도 배려를 좀 더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프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하는 5월 초순이 돼서 등록을 한 다음에 확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합격했다고 좋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학비를 더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리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디펜스하는 방법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트레이닝 시간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이게 얘기가 끝도 없네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얘기를 하려면 뭐 밤새도록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첫째는 재정 보조를 잘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2년 전에 수입을 따지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전에 검토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진학이 겹쳐 있으니까 고등학교 진학하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 외에 이제 대학마다 신청 날짜가 다 틀립니다. 마감일이. 그렇죠. 연방 마감일이 있고 주정부 마감일이 있고 주마다 틀리고요. 그 대학이 어디 위치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연방이나 주정부 마감일은 이제 연방이나 주정부의 기금을 지불하기 위한 거지만 그게 그 전체적인 재정 보조의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만 달러가 전부 다 대학 자체의 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 자체 내에 우선 마감일자, priority deadline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신입생에 관해서는 이제 조기 전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마감일자가 되게 10월 말 아니면 11월 중순 정도까지고 일반 전형인 경우에는 이제 대학마다 12월 말이 될 수도 있고, 11월 중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월, 3월이 될 수도 있는데, 재학생들은 또 다릅니다. 재학생들은 좀 여유가 더 있죠. 시간적인.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신청과 절차라든가 이런 마감일자를 마치 군사작전 지도처럼 스프레드시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철저하게 따라주는 것이 일단은 그 실수를 피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겠죠.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제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게요. 제가 지금 재정 설계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학교 어드미니스트레이터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필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변호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지금 막 혼란스러울 정도로 일이 복잡하고 많네요. 그러니까 입체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말이 있죠. 미국에 그 prepare for the worst and hope for the best. 최악을 준비하고 최선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진학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은 부모님들이 성적만 높으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제가 나가면서 이제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학에서 입학 사정을 할 때 요즘에는 밀레니얼 베이비들이 한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합격률들이 대학마다 25에서 30% 정도 다 줄어들었는데요. 네. 그 평가하는 방식이 워낙 성적 좋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어드미션을 준비하면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고 입증된 방법,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검증된 방법이어야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오피니언을 많이 테이크하거든요. 네. 누가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애는 다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예,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네. 본인도 얼마나 그걸 잘 진행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은 융자금이 얼마 많은지 아이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 다 했는데. 네. 예, 일단 주머니돈에서 나가는 게 좀 적다 그래갖고. 네. 예, 마치 자녀가 굉장히 잘한 것처럼 이렇게 물론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경우가 안에 들어가 보면 실지와 현실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일단은 저희가 고등학교 입학하는 순간부터 대학 입시를 준비를 부모들이 해줘야 된다라는 그것도 저희 이제 기억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학생들한테 그냥 맡기는 부모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자꾸 드는데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해줬던 얘기가 그냥 너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아라. 우리는 학비 못 대주니까 네가 장학금 받아서 알아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고작이었는데 스스로 그냥 그렇게 못난 부모로서의 입장을 위안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만 신경 써주면은 그렇습니다. 미국의 재정 보조를 형평성에 의해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학들이 대개 한 2,900여 개 대학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가져오는 그 지원하는 대학의 숫자가 한 35개 대학 이상은 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참 미국에서는 우리가 이민 온 그 목적 있지 않습니까? 예. 진짜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 우리가 네. 홍익인간의 네. 그 미국 하물며 이건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입니다. 네. 예, 교육을 통해서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그랬는데 네. 그렇게 와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헌신과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12년을 준비를 했는데 나중에 이런 중요한 마무리를 못해서 아무리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해도 그 대학을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불상사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세컨 베스트를 초이스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꿈과 희망을 실어주고 네. 그리고 어느 곳이든지 원하는 대학들을 네. 마음껏 지원하게 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우리가 로드맵을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 일들 아닌가. 맞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시대적인 사명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사전 설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금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고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정 보조를 잘 받는다는 기준이 어딘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죠. 네. 만약에 67,000 들어가는 대학에서 네. 어떤 부모가 58,000을 받았는데 네. 그럼 되게 그 중에서 무상 보조금이 한 80%라면 네. 잘 받은 건가요, 안 받은 거예요? 잘 받은 거 아닌가요? 예, 일반적으로. 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대학에서 주는 평균을 따져보면 네. 62,000달러를 받는 것이 정상이었는데 네. 무상 보조금이 4,000달러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걸 실질적으로 나중에 아시게 되면 이제 끝까지 감사하실 수가 있는지. 네, 그거 모르는 게 약인 것 같아요. 그런 또 일이 있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정보 사회입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기본적인 프레임워크이나 이제 진행 방향이라든가 절차 이런 거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데 네.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비교를 하면서 평가하는 그 이밸류에이션의 작업은 전혀 별도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돼요. 네. 이게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생기는 거네요. 예, 일단은 전문가라서가 아니라 네. 항상 먼저 앞서 나간 분들과 그게 검증된 사실에 의해서 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고 평가하는 데 돈 드는 거는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정보나 진단을 한번 받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첫째는 문제점이 어디서 발생을 했는지를 알고 네.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 네. 일반적인 신청을 통해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리가 보겠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그 학자금 재정 보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학자금 재정 보조를 받는 자격 조건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대략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회를 거듭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들어갈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일단 신청을 하신 분이더라도 이 신청이 지금 제대로 된 게 맞느냐라고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한번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려야 되죠? 기본적으로 저희 웹사이트에 그냥 들어오시면 네. www.agminstitute agminstitute.org에 들어오시면 연락처를 보실 수가 있는데 예. 저희가 톨프리 넘버가 877에 네. 212-0011 네. 예, 0011 0011. 예. 네. 그래서 5번 누르시면 한국말로 다 통화 가능합니다. 네. 혹시 한국에서 전화하는 번호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핸드폰으로 직접 연결되는데 네. 070-4498-1562번입니다. 네. 한국에서 전화 오시는 학부모님들은 직접 셀폰으로 연결이 되신다라는 거는 제가 이 영업 비밀인데 제가 얘기 나온 김에 한국에서 학자금을 보조해 줘야 되는 분들은 지금 일이 좀 복잡한가요? 여기 사시는? 예, 조금 이제 번역 작업도 들어가야 되고 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인 경우에는 네. 두 가지 방식을 씁니다. 대학이 재정 보조를 해주지만 need blind policy를 쓰는 대학도 있고 네. need aware policy를 쓰는 대학도 있습니다. need aware라는 거는 이제 네. 같은 값이면 재정이 좀 덜 필요한 학생한테 우선 순위를 주겠다는 건데 네. 한국에서 미국의 대학을 지원할 때 네. 우리가 입학 사정에서 첫째는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입학 원서를 골라내는 작업을 우리가 텍소노미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선별하는 작업인데 제출한 모든 이제 데이터를 점수로 바꿔주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마이너리로 구분이 되죠. 네. 마치 여기에 우리가 소수민족, 네. 그러니까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알라스칸이나 아메리칸 인디안이나 네. 이런 분들한테 무조건 5점을 더 주는데요. 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만 우리 한국, 일본, 중국, 인도는 마이너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영주권자 이상은. 네. 예, 네. 그러나 네. 이제 영주권자 이상이 아닌 네. 인터내셔널 스튜던 스테러스나 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마이너리로 해서 네.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자녀를 평가를 할 때 더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파이낸셜 에이드를 신청을 하더라도 네. 그렇게 커다란 부담감이 없이 네.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가산점 5점이라는 게 이렇게 큰 점수인가요? 1점 차이에 거의 한 7, 8천 명의 입학 사정의 결과가 달라지니까 와. 예를 들어서 이제 4.0 기준에 뭐 3.7에서 3.84까지는 9점을 할당을 하고 네. 3.85에서 4.0이면 10점을 주고 네. 뭐 AP를 5개 이상 들었으면 총 7점 만점을 주며 뭐 1년에 코스를 5개 이상씩 택했다면 뭐 맥시멈 5점을 주고 와. 그래서 이제 좀 큰 거네요. 예, 그런 어떤 분류 방법이 있는데 네. 그건 이제 별도로 제가 이제 입학 사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을 드릴 때 네.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희 이 시리즈를 지켜봐 주시고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다음 방송 나올 때까지 그러신 분들은 여기 알려드리는 번호로 전화하셔서 직접 상담하시면 더 구체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우리 리차드 명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